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심사숙녀 여러분, 2021 제주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장선영입니다. 오늘 이 행사의 MC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번 포럼을 진행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는데요. 이번 세션은 외교관 라운드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평화 조약과 한반도의 함의를 주제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모더레이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전 대사이십니다. 그러면 김종용 대사님을 무대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행해 주시지요. 네, 대사님 또 함께 하고 계시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세션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인택 제주 평화연구원 원장님께 이러한 초대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동은 동과 서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상황이 아주 중요한 역사의 시점마다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중동은 계속해서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동에서 평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고 실패와 성공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1991년에 중동 평화 컨퍼런스가 마드리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년 후 오슬로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상세한 평화 계획이 구축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UAE와 바레인과 이스라엘은 국교를 정상화시켰습니다. 역사적인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그 후 모로코와 수단도 수교를 이스라엘과 체결했습니다. 그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평화를 위한 중동의 평화를 위한 노력과 근간은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중동의 평화는 요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동은 다시 한번 평화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로 인해서 그랬습니다. 하마스와 또 국제사회는 이러한 충돌을 중단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아랍 국가들의 열망 그리고 국제사회의 바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바라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정보 기술을 통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국가 또는 한 지역만 다른 지역, 다른 국가로부터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중동의 사태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과 중동 간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서 많은 한국인들은 중동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국 기업에 파견되어서
중동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후 중동과 한국 간의 교류가 매우 다각화되었습니다. 문화 교류 또 무역 교류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동에서 또 UAE에서 원전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인들은 중동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동의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중동의 평화 프로세스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 구축과 관련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오늘 UAE 대사님, 그리고 이집트 대사님, 그리고 이스라엘 대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저희는 다른 요르단, 바레인, 모로코, 그리고 수단 대사님도 본 라운드 테이블에 초대를 하였으나 개별 사유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추후 내년 정도 이러한 모든 중동 지역 대사분들을 모시고 라운드 테이블을 다시 한번 개최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해주시는 대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그러면은 모하미드 대사님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을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인데요.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주최 측에도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저희 조국인 UAE와 또 중동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평화 협정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또 UAE와 함께 2020년 8월에 체결을 한 아브라함 협정인데요. 이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아랍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선조의 이름에서 가지고 온 이름입니다. UAE와 이스라엘이 2020년 9월에 체결을 했습니다. 이러한 조약을 통해서 평화를 촉진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자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무역, 또 과학, 혁신, 보건, 관광 등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약은 아주 역사적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안전한 사회 경제적 혜택이 본 지역에서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UAE는 이러한 정책, 저희의 공동적인 그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이러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UAE는 이러한 협약이 상당히 유의미한 첫 번째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 번영과 평화를 위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UAE와 이스라엘이 미국과 함께 저희 중동 지역에서 평화를 구축하고 또 외교, 과학, 무역 분야에서 더 많은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UAE 국민들 그리고 중동 국민들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염원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협정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일자리 창출,
특히나 전체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중동에 있는 젊은이들이 건설적인 분쟁 해결, 수십 년이 된 이 분쟁 해결에 대한 솔루션으로서 이스라엘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국민들의 평화 그리고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유엔의 결의안, 즉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그러한 염원이 이번 평화협정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인 양자 관계를 UAE가 이스라엘과 체결한 것은 즉각적으로 변화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추가적인 무역 조약도 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연구 분야에 대한 협력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대책도 함께 협력해서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도 양국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종에 있어서도 더 많은 협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2020년에 UAE는 유럽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고요. 그때 교황과도 직접 대화를 나눈 첫 번째 국가였습니다. 중동 국가로서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UAE의 모델, 그래서 관용과 포용에 기반을 한 이 모델이 국제적인 협력 그리고 국제적인 문화 또 미래지향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많은 국가와 지역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말 두바이에서 저희는 엑스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UAE의 건립을 또 기념하는 행사가 곧 열릴 것입니다. UAE는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UAE 내에 코로나 팬데믹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평화에 대해 생각을 할 때, 특히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 생각을 할 때 UAE와 이스라엘의 평화 조약이 한국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북측과 평화로운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포럼이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파미 대사님, 기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미 대사님은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식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주 포럼 관계자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저는 주요한 저희의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집트는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평화를 이룬 최초의 국가입니다. 1947년이었고요. 굉장히 대단한 영향력을 그 지역에 끼치면서 평화협정의 바탕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집트는 다른 평화협정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모든 협정들이 지속적인 평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한국도 그렇고요. 그런 평화협정들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모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협정의 장점을 살펴보면 가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양측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또 화해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뢰를 확보하고 강화할 수 있는 노력들을 했고 지역 안보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입니다. 이 갈등의
원인은 따로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포괄적인 평화 협정을 맺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은 지금 이스라엘의 점령하에 있고요. 어떤 지역 가자 지구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평화 협정을 통해서 평화 정착을 통해서 이 난민들이 의 고통이 줄어들수록 덜어질수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평화 협정이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평화가 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세계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것들이 있습니다만 평화 협정이라는 것은 서로서로의 좋은 의지들이 만나는 결과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화 협정을 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민족 간의 관계이겠죠. 경제적인 부분을 통해서 여러 부분들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부분이 더 어렵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지만 이 부분이 바로 평화 협정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 협정을 통해서 바탕을 마련하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기술과 언론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SNS들이 활동을 하면서 장단점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얻고 있고 또 정보들이 빨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기술과 언론이 접목하면서 예를 들어서 스카이프 같은 걸 통해서 초국가적으로 누구나 연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굉장히 빨리 변화하고 있고 협력을 위한 굉장히 긍정적인 채널이 될 수 있고 평화의 단단한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소규모거나 대규모의 그런 피해들이 언론을 통해서 더 확산될 수 있는 채널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거가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좋은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자유로워야 하고요. 그래서 모든 세대들이 누릴 수 있는 대담한 스텝을 지금 딛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반도와 중동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측은 서로 지역과 글로벌 파트너로서 영향력이 큽니다. 그리고 이 역시 장단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중동에서는 오일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한반도에서는 기술과 지정학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의 경쟁도 일어나고 있죠. 늘 긴장도 상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평화를 추구하면서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한반도 핵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무기 경쟁에 들어가게 된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핵과 관련돼서도 중동과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중동에서 보면 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동에 대해서 유럽의 모델을 추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세계 무대에 참여하고 민족들이 통합하면서 궁극적인 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9위의 경제 대국이고 그리고 6번째로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동을 보면 중립적인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 한국이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도 있고 또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역량도 있습니다. 제주 포럼 같은 것들이 그런 노력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한국이 글로벌 이슈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도 긍정적인 역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가 그러한 세계적인 미팅을 주최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토르 대사님 발언해 주시지요. 감사합니다. 김 대사님. 제주 포럼이 이 중요한 라운드 테이블을 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출연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지금 계신 분들이 일상적이다 아니면 특이하다라고도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1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새 대사가 한꺼번에 나타난다는 것은 좀 불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대사로서 아랍 동료 대사님들과 평화를 만들어낸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것들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사이프 대사님과 파미 대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고 또 훌륭하게 대사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우방이시기도 하고 동료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평화의 축복이 모두 다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과 UAE의 이 평화 협정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바레인과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간에 미국이 있었습니다. 이 협정은 아브라함 협정인데요. 공통의 선조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유대인과 아랍인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히브리어와 또 아랍어로도 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번 평화 협정은 돌파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이스라엘과 모로코 등이 수단이 또 협정을 맺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향후에도 역사적인 이 경향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파미 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집트 평화협정이 없었다면 오늘날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977년에 안화 샤닥 대통령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 대통령은 전투장에서 만난다면 적이었을 것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연설을 통해서 이집트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죠.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로 후퇴했고 이 반도는 비워주게 되었고 이 반도는 이스라엘 국가의 3배나 큰 영토였습니다. 그러면서 평화협정이 맺어졌고 이것이 굉장히 내구적이고 신축적이다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가자에서도 있었고요. 이스라엘과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아랍과 이스라엘 전쟁이 전면적으로 벌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 평화협정이 지금 나오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성숙했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집트와의 평화협정이 79년에 있었고 요르단과의 협정이 94년이었습니다. 오슬로 협정이 이스라엘과 PLO 사이에서 93년에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25년 이상 동안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스라엘과 아랍계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튀니지와 오만 과도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요. 이런 활동이 없었다면 이 두 나라는 생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정당성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아랍
및 중동에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관계가 공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왜 지금일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전략적 이해가 수렴하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시아 파워가 어 지금 6개 지역을 장악하면서 대량 살상 무기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제국이라고 보고 있고요. 폭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왕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민족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는 1,800km가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사이에 실질적인 무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이란의 무력 과시를 느끼고 있습니다. 시리아와 이란이 바샤 아사드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고요. 히즈볼라를 지원하고 레바논을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와 그 외 팔레스타인 민족 운동의 가장 과격주의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랍 반도는 이란의 위협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 에너지도 그런데요. 선박들이 이동하면서 여러 위협들을 느끼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멘 사태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선거가 있었는데요. 민주적이라고는 하지만 극단주의자가 선출되었을 뿐입니다. 이란의 공격 앞에서는 우리는 혼자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단합해야 합니다. 서방 국가들이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지만 그 동맹 앞에서는 이란의 핵 관련된 동맹들은 점점 강력해지고 있고 중동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얼른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의 지도부들은 뭐 핵심적인 역할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아랍 평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오슬로 협정이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협상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리더들 간에 맺어지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백악관 잔디에서 그 서명식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집트와 요르단,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이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역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외교적인 자원들을 투자해 주셨고요. 그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스라엘의 우방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또 새로운 협정을 맺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용기 있는 지도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론을 움직이고 지역에서 철수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했습니다. 사닷 대통령과 라빈 총리가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당국은 공식적인 평화협정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 분리와 또 의지가 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단과 의지가 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평화를 위한 지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화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정부뿐만 아니라 전 사회가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정치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의지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슬로에서 있었던 오슬로 프로세스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아라팟 의장이 아라팟 의장께서는 당시에 벌어지는 상황을 양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될 수 없었습니다. 상당히 근시안적인 그런 의견이었는데요. 아브라함 어코드에서는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13만 명의 이스라엘 관광객과 투자자들이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클래스가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UAE에서 많은 분들이 수업을 듣고 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가 양국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역사를 믿어야 하지만 역사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감정은 불신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브라함 협정은 한국에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와의 통상은 제로섬이 아닙니다. 동시에 추진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더 많은 상승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혁신 경제가 있고 한국의 기술 우위가 그리고 마케팅 우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국과의 우방이지만 조금 더 깊이 정치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UAE, 이집트, 이스라엘, 한국의 그린 기술 동맹이 UAE의 재정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이집트의 거대 경제, 이스라엘의 기술 혁신, 한국의 생산력, 제조 능력과 합쳐지게 된다면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회는 상상하는 사람들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와 저 주변에서는 한국의 평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민족의 통합을 누구나 바랍니다. 하지만 어떤 조언을 드려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요. 인류는 궁극적으로 합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옳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아마 길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사님들. 아주 심도 깊은 관찰에 대한 말씀, 그리고 또 흥미로운 이니셔티브와 제안에 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린 얼라이언스가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이스라엘 간에 체결되면 좋겠다라는 말씀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한 박사님이 저기 뒤쪽에 서 계신데요. 네, 꼭 기록하셨다가 연구를 하시고 연락을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아이미 대사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 세계 시민들은 아브라함 협정이 지난해 백악관에서 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움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과서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사님들이 여기 함께 가고 계시는 것도 지난해에도 아마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동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입장으로서 저는 이러한 미래 세대를 위해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나마드 비자이드 아부다비 지도자의 그런 노력과 의지에 대해서 정말 칭송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러한 아브라함 협정 체결과 관련해서 저희가 모르는 좀 숨겨져 있는 스토리가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중동에 구축하는 데 이 아브라함 협정이 기여할 거라고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UAE가 관용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2019년에 올해는 관용의 해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아까 제가 또 발표 중에도 말씀을 듣다시피 2019년에 UAE는 전체 중동에서 관용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이니셔티브를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중동과 같은 경우 이러한 분쟁이 계속해서 오래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중동 지역을 위해서 이러한 평화 구축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동 인구의 65%가 다 젊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동 지역에 일자리가 없고 또 경제 성장의 기회가 없다면 얼마나 끔찍한 사태가 발생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당연히 극단주의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자리가 필요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의 그 정책, 관용 정책의 일환으로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된 것이고요. 중동의 평화가 구축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70년도 넘는 이러한 분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아직도 계속해서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고 있고 동이루살렘이 팔레스타인의 수도가 되기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최근 상황을 보아도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이러한 충돌을 보아도 이러한 분쟁이, 충돌이 해결되려면 우리가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이 휴전을 선언하고 하마스에 대한 그러한 발포를 중단한 그러한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에 계시는 분들과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서 평화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 진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갈 길이 멀기는 합니다.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또 중동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선택인 것이죠. 어떤 때에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분쟁을 지속하고 싶어 합니다.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게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분쟁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구적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과 같은 반목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평화협정을 계속해서 추진함으로써 중동의 이슈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대사님 감사합니다. 파니 대사님. 사실 이집트는 중동 평화의 선구자였습니다. 사다트 대통령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대사님이 보시기에 이집트의 정서가 백악관에서 열렸던 이 서명식을 보는 마음이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이 중동 프로세스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보시기에 평화를 지향하는 아랍 국가들이 더 합류할까요? 모로코와 수단은 이미 의지를 밝혔고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물론 이집트 사람으로서 우리는 많은 국가들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평화 프로세스는 많은 국가들이 들어올수록 모멘텀이 생기고 진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시스템이 굉장히 유동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평화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집트는 항상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이익에도 부합하도록 진전이 되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평화회담에 참여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국가들도 서로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지역의 긴장이 완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요. 파이널 패키지가 어떻게 구성될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사실 어떻게 진행되어 날 것인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 보는데 사실 모두 고려해봐야 하는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그 대사님, 제가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은요, 아랍 언론에서 이러한 이스라엘과 UAE의 수교 이후 상당히 교류가 양국 간에 활발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무 단체라든지 또 백신 프로그램
협력 같은 것도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한 협력이 뭔가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매우 좋은 영향이 이 아랍 지역, 즉 중동 지역 전체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 미래 젊은이들을 위한 경제적 기회 이러한 것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러한 협력 관계, UAE와 이스라엘 간의 협력 부문, 예를 들어서 보건, 의료, 과학, 에너지 그리고 수자원 같은 데에서 협력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에 체결되려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요. 평화는 사회와 정부를 다 아우릅니다. 어떠한 나라에서는 정부에서만 발생하고 사회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죠. 요르단과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대사가 외교부 장관하고는 대화를 하고 또 정부 관계자하고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요르단의 언론과 인터뷰를 한다거나 요르단 국민들과 대화를 한다거나 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이 사회적인 평화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UAE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활동이 매우 심도 깊고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참 오래 전부터 이미 이스라엘 비즈니스 관계자들이 UAE로 출장을 간다거나 하는 것도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이 필요한가, 평화를 구축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잊지 않고 직시하려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가장 어려운 관계인 팔레스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제가 지금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싫지만요. 예를 들어서 저희하고 이슈가 없는 그러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국가들하고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진행이 될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팔레스타인의 그 국민 운동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기 전까지는 사우디와의 평화협정은 요원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동시에 유토피아적인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쁘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평화 구축 과정을 보면은요, 정말 끔찍한 그러한 일들도 발생을 했고 오래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무엇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무엇이 덜 가능하고 무엇이 잠재력이 있고 하마스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사실 완전히 평화롭게만은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또 이란의 예를 보면 이란 사람들과는 우리는 내일 당장도 평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이란 정부하고는 그러한 심도 깊은 이데올로기적인 차이 때문에 이란 정부와는 평화 구축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평화 구축에 대해서 심각한 태도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누아이미 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대화가 없으면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부도 만약에 대화를 하지 않으면 결과는 끔찍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이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하고 또 수교를 진행하고 대화와 토의를 하는 것이 평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한국도 아주 열망하건대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평화 통일을 기원합니다. 저희도 과거에 성공
경험도 있었고 실패 경험도 있었습니다. 또 희망도 맛보았고 절망도 계속해서 맛보아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동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개구리가 뛰다시피 어떤 도약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동의 평화는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 평화보다 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평화 과정이 진척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념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한반도의 평화도 진척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시간이 별로 없기는 한데요. 파미 대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북한과 남한 양 체제와 계속해서 수교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한국하고 또 전략적인 양자 협력 체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국 간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하고의 그러한 수교 관계를 보면은 오히려 한국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집트의 한 기업이 무선 통신 시스템을 북한에서 선도화시키는 데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님에게 좀 조언을 청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한국이 북한과 대화를 다시 한번 열어갈 수 있을까요? 네, 대사님 국가의 경험에 기반을 해서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advice on that, but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회사 언급하신 그 회사는요. 이집트 회사하고 그 대표님이 굉장히 독특하십니다. 위기가 있는 국가에 투자를 하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북한에 유일하게 투자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모바일 네트워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라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그분은 민간 부분의 개인이고 근데 문제는 북한에서 번 돈을 외부로 가져올 수 없다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어렵고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본 것은 한국에 2017년 12월에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남북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평창 올림픽을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문재인 대통령님은 굉장히 깊고 또 설득적으로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그 비전을 실현할 시간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만 북한과의 화해 평화는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진행될 것입니다. 누가 상대자가 되든지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참여시키고 계속해서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한 민족이 아닙니까?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북한도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결국에 통일이라는 해결책이 중동보다는 훨씬 쉽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저는 놀랍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지만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비전이 결국에는 실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10분이 더 남아 있는 걸로 아는데요. 10분 남은 거 맞을까요? 네. 10분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여기 지금 대사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여기 있고요. 또
중동에 대한 전문가 분들도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여기 참석자분들에게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네,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발언하기 전에 성함과 소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Gentlemen, Your Excellency, 네, 대사님, 저는 국제협력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서구, 또 동양, 또 중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제주 포럼에 와서 참석한 것 중에서 이 세션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에 대한 이야기 정말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제주도에 2년 정도 머무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제주도에서 중동에 대한 프로젝트를 여기 제주도 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제주도는 어떤 제2의 공휴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과 한국 또 중동 사람들이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주도는 중국하고도 상당히 가깝고요. 중국과 이스라엘은 협력에 많은 관심을 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와 관련해서도 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 중국 또 걸프 국가들과 함께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프로젝트, 이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it means that 말씀하신 게 제주를 평화와 협력의 중심으로 사용하자는 건가요? 중동도 포함해서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제주는 평화의 섬입니다. 명상의 그리고 힐링의 섬이기도 합니다. 제주는 일본과 미국과 중국과도 가깝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를 힐링과 전환 센터로 활용함으로써 중동과 북한, 한국 모두 도움이 될 수 있게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안에 대해서 나중에 대사님들과 협의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에서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직접적인 대답을 지금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의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사님들. 중동 문제와 또 한국이 추구하는 평화 통일, 평화 정착에 대한 조언을 나누어 주신 부분에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요. 먼저 평화는 관용이다, 참는 것이다. 체제와 사람 차원에서 좀 더 개방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더 용인할 수 있어야 하는 태도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관련 당사자들이 중동에서 도발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서로에 대한 도발을 해서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를 위해서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국제사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중동 국가의 당사자들을 설득함으로써 무장 폭력, 무장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국경을 넘어드는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중동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으로서 이 이 아브라함 협정에서 나오게 된 이 모멘텀을 통해서 사람들이 민족이 더 통화하고 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가 중동에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중동의 청년 세대 애들이 자신들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배울 것이 많습니다. 중동의 평화 프로세스가 한국의 피스 프로세스, 평화 프로세스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사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외교관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나누어 주신 여러 의견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행해 주신 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비주얼 존에서 나온 비주얼 띵킹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나누었던 모든 얘기들이 이 그림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비주얼 싱킹 그림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굉장히 특별한 기원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준비되는 동안에 휴식을 하셨다가 돌아주시기 바랍니다.